이번 주 시민데스크,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정계 소식을 담은 YTN 정치 보도를 집중 점검합니다. 에필로그 Y에서는 혼돈 속 가상화폐 시장의 이면을 집중 조명한 손여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뉴스와 함께한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을 일기로 기록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평소 뉴스 이용 습관도 점검해보고 언론 보도의 문제점까지 진단해보는 일석이조 캠페인에 동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해수 시청자평가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수정 강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평가원님이 발제해 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정치권 이슈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하기 위해,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등등의 이유로 열띤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YTN의 정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리뷰 Y 시간 YTN 정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치 관련 뉴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보도가 쏟아지는데 특히 대선 앞두고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난 한 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고 그 입장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뉴스가 정치인의 SNS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보도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6월 2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 조국 회고록 출간과 윤석열의 정치 행보, 엇갈린 두 사람의 충돌이라는 방송은 시사평론가와의 대담이 진행되어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을 기대했는데요. 조국의 시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역시 정치인의 말들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야권의 입장과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역할이 더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원님 말씀처럼 이미 SNS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는 창구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정치 활동의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지난 방송 중에요. 5월 31일 방송입니다. 정세균, 윤석열 처가 의혹 밝혀야 이준석, 낡은 공작 정치라든지 또 6월 1일이었는데요. 박찬대,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얘기 들을 조국의 시간. 6월 2일 원희룡, 동기생 조국의 일침, 사죄해야 할 시간을 보면 정치인이 SNS를 통해 무엇이다라고 밝혔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보고 나면 SNS를 쓴 해당 정치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어떤 주장인지 구체적인 좀 확인 작업을 취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인에게 SNS를 통해 좀 주목도 있는 글을 전략적으로 쓰도록 좀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정치 뉴스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치인의 발언, 특히 실체 확인이 필요한 좀 민감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자, 이 책 조국의 시간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담 내용도 살펴주셨죠? 30일 뉴스와이드에서 그리고 이딜에는 뉴스앤 이슈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책의 출판 전후로 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정치권은 이를 두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정치평론 대담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담 속의 분석 대부분이 그 민주당 내 당심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혹은 또 이를 바라보는 제1야당의 대응 전략에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좀 양당 중심의 그 분위기에만 집중하니까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를 고려할 수 있는 시민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대담이었습니다. 네.
이 대선 판세와 관련해서 흔히 우리가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뿐 아니라 좀 삶과 직결되는 이 건건이, 그러니까 의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앞서 얘기해 주신 SNS 또한 요즘은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옛날 같았으면 보도자료 내고 기자들한테만 가고 이러니까 불편했다면 이젠 대중한테 바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여과 없이 바로 요즘은 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활용을 할 텐데 분명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에디터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SNS 덕분에 기자들이 취재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계속 새로 고치면서. 예. 예전 같으면 이른바 뻗치기라고 하죠. 정치인들의 집에 이제 찾아가서 밤늦게 질문을 해서 이제 원하는 답 같은 걸 듣는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다든지 네. 최소한 전화 통화 정도는 해서라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치인 계정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무 매체나 요즘에 쉽게 조회수를 올리는 정치 기사를 이렇게 막 생산해내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지만 기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용이 이제 변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른바 이제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이보다 더 효과적인 대변인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정치인의 발언은 팩트가 아닙니다. 주장이죠. 여기서 이 언론은 이 주장의 진위를 가려야 되는데 그저 발언 자체만을 퍼나르는데 급급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이 팩트 체크하고 검증은 사실 기본이고 아주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취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 제가 라떼 이야기를 이제 해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을 저도 이제 주문해서 이제 요즘 많이 팔려서 그런지 배달이 좀 늦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막 받아보고 좀 읽고 있는데 이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만이라도 책을 한번 읽어보고 기사를 쓰는 게 어떤지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책이 깨끗한 걸 봐서 아직 많이 보시진 않고. 제가 책을 원래 아껴서 봅니다. 같네요. 예, 거의 새 것 같은데. 자, 물론 예전에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만 있었다면 요즘 온라인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취재하려고 전화를 하면 그냥 SNS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 분명히 명암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팩트 확인 중요성 얘기해 주셨고.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러 의혹 관련 재판이 반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금 재개가 됐고 지금 조국의 시간 방금 보신 책 이 출판을 계기로 더 이목도 쏠리게 된 것 같은데 YTN 보도 후속 보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평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2일 무차별 보도 진실 확인 노력 조국 언론사 소송 본격화. 6월 5일 조국 재판 반년 만에 재개. 조국 부부 함께 법정에 설 듯입니다. 해당 뉴스는 책에서 언급된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항변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재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쟁점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의 주장과 재판 내용, 일정, 이에 대응하는 언론사들의 입장들까지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두고 정치권의 설전을 그대로 옮겨와 갈등과 분열을 자극하는 그 보도보다는 책과 관련된 사건을 재점화하고 책 이면에 흐르고 있는 문제들을 잘 정리해준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살피는 후속 보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책 출간과 별개로 반드시 해야 할 보도겠죠. 자, 관련해서 에디터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들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멸문지화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른바 조국 일가는 그냥 탈탈 털렸거든요. 2년 동안. 제가 기자 생활 지금 28년째인데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장기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한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재작년부터 이 수많은 압수수색과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이 명확히 확인된 비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닌 말고식에 그동안 언론이 퍼다 나른 그런 내용이 하나둘이 아는데 이 또한 검증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결국 이 조 전 장관의 잘못을 입증한다면 언론은 그야말로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보였다면 이 언론사는 그 마땅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거겠죠. 이 YTN도 그동안 정말 많은 기사를 썼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봐서 다음으로 2030 세대를 겨냥한 정계 움직임이 아주 눈에 띈 지난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 전한 YTN 이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정치 뉴스에서 주목할 부분은 캐스팅 보토로 떠오른 2030 세대에게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제대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그 36세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으로 당 대표 경선에 나섰잖아요. 특히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탓에 이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5월 30일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본격화 이준석 돌풍 정치권 촉각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이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을 가졌고 또 유력 후보 3명의 발언을 보도에서 비교를 합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를 통해 정치 변혁 열망이 비춰지고 있다는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역을 근간으로 한 당원 표심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언급이 많습니다. 또 여야당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 또 내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2030 세대가 관심을 가질 이슈를 녹여내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기존 지지층의 결집 전략이 무엇인지 혹은 무당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야당의 존재감 강화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정치 뉴스에서 세대 교체 돌풍 또 청년들이 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치 참여 방식을 대상화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뉴스로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는 여전하다로 보여집니다. 정치 뉴스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2030 세대의 어떤 직접적인 인터뷰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6월 3일 그 조국의 시간 내홍, 윤 동판설에 빨라진 대선 시기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두고 청년층의 상실감이나 또 좌절감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가 충분했는가를 논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답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 뉴스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2030 세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여과 없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자, 평가원님 관련 의견 어떠십니까? 네, 2030 세대를 겨냥한 정계 행보를 다룬 정치 보도는 질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렇지만 6월 4일에 방송된 알고리즘은 국민의힘 대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후보 이준석 후보를 둘러싼 이슈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슈 중심에 있는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를 직접 출연시켜서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직접 들어보았고요. 이어서 여야 정치인 2명을 패널로 모셔서 이준석이라는 한 인물을 넘어서 정치 안팎의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과 기성세대의 정치 위기, 20, 30대의 표심의 향방 등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을 두고 정치적 맥락과 현상 이면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 유용했습니다. 앞으로도 YTN이 단순 정책 비교를 넘어서서 정치 분야의 기획기사, 심층 취재, 시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에 대해서 정치권 관심이 늘어났듯이 또 젊은 층 역시 과거에 비해서 정치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 단순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사회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이 절실할 텐데요. 자, 에디터님 어떻습니까? 이 젊은 층이 뭐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그렇게 이제 말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뉴스, 특히 정치 뉴스가 이 청년들의 이슈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이 언론은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젊은 층들이 관심을 정치에 갖게 됐느냐? 일단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취업난, 그리고 폭등한 부동산에 대한 이 박탈감 같은 것들은 이제 흔히 이제 예로 이제 거론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젊은 세대에 공감하는 언론사들의 기사,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성의 표시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꾸준히 기획물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뭐 심층 취재를 하는 언론사가 아마 딱히 떠오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결국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준석 바람이 분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런 분야 외에도 정치 말고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질 텐데 언론은 여기에 마땅히 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정치인의 말을 받아쓰기만 하는 따옴표 저널리즘, 이제는 물음표로 시작되어야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 인물을 직접 취재하고 쟁점의 원인을 묻고 역사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따옴표 저널리즘식 정치 기사의 고루한 문법을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비판적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자, 박사님 의견은요? 합리적 정책 대결 보도가 현명한 유권자 이끈다.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흥미 위주로 단순하게 전달해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십 보도는 줄이고 또 인물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에디터님처럼 28년까지는 전혀 안 됐는데 저 기자 생활 시작할 때도 이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 선거 때마다 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달라지기 위해서 저희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눌 충실한 대화 내용 잘 유념해서 YTN 보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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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와 프로그램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에필로그 Y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이면을 집중 조명한 손유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최근 연령대와 상관없이 경제계 가장 핫한 이슈인 가상화폐, 시청자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YTN은 가상화폐 광풍속,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성을 총 11편의 장편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손효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축하할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달에 이 총 11편의 가상화폐 관련 보도를 통해서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분명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기분 어떠셨어요? 일단은 되게 운 좋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었고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들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후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사실 가상화폐가 요즘에 정말 남녀노소 다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 가상화폐 광풍이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약간 부담스러운데 네. 사실 가상화폐라는 그 개념이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화폐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 보통 이제 그 1,000원짜리 뭐 지폐 이런 것도 저희 한국은행에서 발행이 되고 대부분의 나라도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하는 건데 네. 대신 이 가상화폐는 개인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인이 자발적인 신뢰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 이런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2009년 비트코인부터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1편으로 정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편으로 만든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기획하고 이제 발제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11편까지 만들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엔 이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발제를 했는데 저희 사회부장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좀 더 키워보면 어떻겠냐 해서 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실 11편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큰 갈래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그 거래소의 취약점, 거래소가 출금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해킹에 취약한 지점을 짚었고 두 번째는 그 코인이라고도 하는데 네. 가상화폐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세력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단계 사기는 이제 중장년층 대상으로 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이런 사기 행태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혹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었나요? 사실 저희가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뭐 죽이려거나 이게 악이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대신 이제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이 됐던 게 피해자의 그런 이야기 말고도 사실 거래소 측은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한데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이제 거래소라는 곳이 명확하게 거래소라는 곳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세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것도 많았고 거래소에 직접 예, 찾아가시고 그 거래소 사무실에 직접 네네. 찾아가고 또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입장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 카페나 투자자들 이렇게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도가 이어지면서 직접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가상화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한 가지로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코인 투자를 하면서 취재를 시작한 건데 나중엔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이게 되게 이 그래프 그만 보고 싶고 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허상의 세계가 뭐길래 되게 하나하나씩 전문적인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그럼 이런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용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특히나 저희가 방송 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명확한 그림이나 이제 실제 현장이 없으면 전달하기 어렵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되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뭐 거래소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단계 뭐 현장 설명회라든지 이런 네.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그걸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대신 현장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서 취재를 해오면 사실 좀 그쪽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건 좀 기본이었고요. 우연찮게 직원을 만나더라도 일단은 이제 오시면 이제 뭐 신고하겠다, 경찰에 이제 바로 전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 네. 그대로 그냥 철수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또 김우준 선배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그 사기 현장 직접 가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업체 대표와도 좀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를 하지 않는 대신에 네.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다 이런 회유의 어떻게 보면 약간 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보도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던 게 바로 그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가상화폐 시장을 취재하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은 정부도 이게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 이런 명확한 잣대를 좀 들이대지 않으면서 이거를 관리하고 또 감시할 정부 부처가 되게 경계가 흐릿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이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관련된 뭐 그런 법이나 제도 같은 건 따로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암거래, 그 어두운 거래를 막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9월부터 시행이 되긴 하는데요. 그 밖에 저희가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원까지 다 이제 접촉을 해봤는데 사실상 직접 사기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 피해를 이제 호소하고 네. 배상받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제 가장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인이라는 거 잘 어떤 건지 모르시고 주위에서 추천하시면은 이게 투자하면 그래도 좋은 이제 결과가 오는구나 하면서 선뜻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장년층 분들 그래서 대상으로 한 사기도 많던데 이 굉장히 위험성도 크고 큰 보상을 얻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위험한 자산이라는 걸 좀 아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좀 투자를 할 때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될까요? 공부는 정말 모든 투자에는 선행돼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접고 이제 잘 하고 있진 않습니다, 요즘에. 알겠습니다. 저 보도 이후에 이제 기자로서 뿌듯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게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 보도로 투자를 하려다가도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좋았고 네. 무엇보다 이제 거래소나 아니면 정부도 좀 움직이면서 6월까지는 뭐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제 저희 보도가 이런 움직임을 불러왔구나 이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이번엔 가상화폐였지만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핫 이슈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보도해 주시길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기사에 붙은 댓글은 때론 엉뚱하지만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YTN 기사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 음악 산업계에서 BTS는 이제 인기 있는 현상을 넘어 음악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팝 음악 시장의 주류가 된 BTS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독도 경비대에서 근무시켜라. 꼭 독도에서 군 복무해라. 그게 애국이다.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도발 때문인지 독도를 방문해달라. 뮤직비디오를 찍어보자. 독도는 우리 땅을 불러달라는 등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대통령 연령 제한이 정치권의 청년 열풍과 함께 다시 소환됐습니다.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을 전한 기사인데요. 정작 댓글은 대부분 40세 규정을 낮출 필요가 없다며 손봐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치인 공직자들 연령 제한 둬야됨 65세까지로 하한선 40세 있으니 상한선 60세도 도입해야지. 몇 살로 정하느냐는 제각각이라도 상한선은 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도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냉소적입니다. 흔히 기사 댓글은 악의적이거나 유치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화두를 던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댓글 자체는 물론 행간의 의미도 살펴보며 이를 어떻게 방송에 반영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른바 전화 금융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돈 뭉치가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한 공무원의 지혜로운 대처로 70대 어르신의 피해를 막았다는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YTN 모니터단도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해서 수금책을 검거한 과정을 생생하게 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조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돈을 건네받은 남성을 따라간 겁니다. 바로 불러 세워서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돈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수금책을 잡는 데 기여한 공무원의 얼굴은 왜 보여주느냐는 논쟁이 보입니다. 신고해 주신 공무원분에게 얼굴 모자이크, 가명 사용 등의 신분 보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화 금융사기는 뒤에 숨어서 만만한 사람들한테만 사기치는 놈들이다. 그래서 신변 위협이 크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수금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수금책도 엄하게 구속 수사시켜야지. 불구속이 더 충격이다. 이러니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지. 보도국 사회부 사건 데스크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고 또 신변 위협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금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불구속으로 조사하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구속이라고 하더라도 전과자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어떤 일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시민 의식이 돋보인 대처로 기분 좋은 뉴스를 봤다는 시청자를 대신해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난 4월 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짧은 뉴스만으로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통해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과 전투기 국산화의 의미를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과거의 전쟁사부터 최근의 분쟁 지역들까지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9일 선보인 KF-21 한국형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 최대 속도 시속 2200km, 장비와 부품까지 국산화를 추진해 만든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다. 전투기 국산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KF-21 보라매는 어떻게 개발됐는지 들어본다. 방송은 진행자 2명과 전문가 2명이 함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군사 전문가가 특별히 함께 자리해 개발 과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이력을 자세히 밝혀줌으로써 전문가가 전해주는 정보의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주제이지만 전투기 이름의 유래와 같은 가볍고 상식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은 물론 국민 성금으로 구매한 훈련기 건국기, 대한민국 공군 첫 전투기 F-51 머스탱 전투기 등 국내 전투기의 역사적 자료도 함께 볼 수 있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됐습니다.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에서부터 7번의 타당성 조사, 2015년 말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KF-21 보라매가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은 방송의 후반부에 스토리뷰라는 정리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번 방송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들은 프로그램의 진행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대신 질문해주는 역할 또한 수행함으로써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 정보의 전달이 매끄러웠습니다. 국산 전투기 운용의 효과와 세계에서 8개국만이 성공한 자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의 의미 또한 설득력 있게 다뤄졌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전투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구성과 진행 덕분에 흥미로운 방송으로 완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이트 포커스를 하는데요. 발언자 2사람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누구인지 이름을 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이분들은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별로 보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심의 있게 좀 다뤄줬으면 합니다.